저는 40년 넘게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군 재산과 명예를 묵묵히 뒷받침했고 아들 하나 바르게 키우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죠. 그때는 그런 삶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선함이 결국 빛을 발하리라는 믿음, 참으면 언젠가 보상받으리라는 기대, 그런 것들이 저를 지탱했어요. 돌이켜보면 그건 순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의사는 회복 가능성을 이야기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길고 험난할지는 아무도 몰랐죠. 저는 밤낮 없이 간호하며 남편의 쾌유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 무렵 아들 지훈이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왔어요. 가영이라는 이름의 28살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워 계신 남편의 손을 잡고 해사하게 웃으며 말했죠. 이제부턴 자기가 어머니 대신 이 집의 든든한 기둥이 되겠다고요. 그 말투에서 위로가 아닌 선전포고 같은 걸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직감했던 거예요. 저 여자의 눈빛에 서린 건 연민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다는 걸요. 가난 속에서 자랐다는 그녀의 이력을 듣고도 저는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배경이 그녀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도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살아남겠다는 집념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아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다 그런가 봐요. 제 걱정을 기울라며 일축하더군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남편의 상태 때문에 화려한 행사는 무리였죠. 가영은 식장 내내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했습니다. 하객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저를 배려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겉모습 뒤에 뭔가 다른 게 숨어 있다는 걸요.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바로 우리 집에 들어온 그녀는 첫날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자산 목록을 작성하듯이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앞으로의 시간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걸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참았던 선함이 어떻게 복수로 돌아오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후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가영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소소한 것들이었죠. 제가 평생 써온 식기를 구식이라며 새 것으로 바꾸고 거실의 가구 배치를 제멋대로 바꿨습니다. 그때는 참았어요. 젊은 며느리가 새 살림에 의욕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병간호를 핑계로 집안의 실권을 조금씩 장악해 갔습니다. 저를 회의에서 배제하고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기 시작했죠. 아들 지우는 아내의 헌신에 감동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무능력한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고생하는데 엄마가 도와줘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죠.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서류들이 하나둘 그녀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관리 명목이었어요.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그녀가 변호사와 통화하는 걸 엿듣게 됐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문의하고 있더군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녀의 전략은 교묘했습니다. 저를 연로하고 판단력이 흐린 사람으로 만들려 했죠. 제 앞에서는 천사처럼 굴다가도 돌아서면 제 물건을 함부로 다뤘습니다. 제가 아끼던 도자기 화병이 깨진 날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으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신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일군 제 집안에서 유령처럼 맴돌았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내의 편에 섰고
남편은 말없이 누워 계실 뿐이었죠. 억울함이 피처럼 역류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요. 그때 우연히 김 집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충직한 사람이었죠. 은퇴 후 지방으로 내려갔던 그가 남편 문병을 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그는 제 처지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제 얼굴에 새겨진 고통을 읽었던 거죠. 김 집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영의 행동을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기로 했죠. 김 집사는 조심스럽게 조언했어요. 서두르지 말고 치밀하게 준비하라고요. 저는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야 제맛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 대신 계획이 제 머릿속을 채웠어요. 이제 참기만 하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반격의 시간이 시작된 거죠.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렵 가영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제 방까지 들어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귀중품을 찾는 거였죠.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더 깊이 빠져들도록 놔뒀어요. 김 집사는 매일 저녁 제게 보고했습니다. 가영의 동선, 통화 내역, 만나는 사람들까지요. 어느 날 그녀가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시도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메모를 흘려놓은 걸 주었더군요. 물론 가짜 번호였어요. 그녀는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열리지 않았죠. 그 좌절한 표정을 보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곧 본색을 완전히 드러낼 거라고 확신했어요. 가영의 만행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집안 회의에 참석하는 것조차 가로막았어요. 중요한 결정은 자기와 지훈이 알아서 하겠다며 저를 배제했죠. 그때마다 아들은 엄마가 쉬시라며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무능력한 자식이었어요. 제 명의로 된 부동산들이 하나씩 그녀의 관리하에 들어갔습니다. 명목상으론 효율적인 관리였지만 실상은 재산 탈취의 사전 작업이었죠.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드러내지 않았어요. 김 집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차근차근 모으고 있었으니까요. 가영은 집안의 가구 배치를 제멋대로 바꿨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 써온 식탁을 창고로 치웠어요. 너무 낡았다는 이유였죠. 그 식탁엔 수십 년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첫 생일, 남편의 환갑잔치, 모든 게 그 자리에서 벌어졌어요. 하지만 그녀에겐 그저 낡은 가구일 뿐이었죠. 돌이켜보면 그 시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제 집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 배치가 바뀌어 있고 제가 쓰던 물건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 보석함이 통째로 없어진 적도 있었죠. 가영은 안전을 위해 금고에 넣었다며 태연했어요. 아들 지우는 완전히 아내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가영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얼마나 집안을 잘 꾸려가는지만 늘어놓았죠. 저는 속으로 한탄했습니다. 저렇게 어리석은 아들로 키운 게 제 잘못이라고요. 그 무렵 가영은 남편의 병실까지 장악했습니다. 간병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교체하고 의료진과의 상담도 혼자 독점했어요. 저는 남편을 만나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님이 피곤해 하신다며 제 방문 시간을 제한했죠. 말이 됩니까?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남편을 보는데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한다니요.
저는 분노를 사기며 참았습니다. 김 집사는 계속 증거를 모았어요. 가영이 몰래 만나는 변호사, 남편 명의로 된 통장들의 움직임, 모든 게 기록됐죠. 그녀는 자기가 완벽하게 숨긴다고 생각했겠지만 우리는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영이 제 서재 금고를 열려 시도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김 집사가 설치한 소형 카메라가 그 장면을 고스란히 담았어요. 그녀는 여러 번호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좌절한 표정으로 돌아서는 그녀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내 차례가 온다고요. 제 억울함은 날마다 쌓여갔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평생을 바쳐 일군 이 모든 게 한 여자의 탐욕으로 무너지는 걸 보는 심정이 어떨까요?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컸습니다. 인간의 악이란 게 이렇게 깊을 수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 집사와 매일 저녁 만나 계획을 다듬었어요. 그는 저에게 힘이 됐죠. 혼자였다면 진작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제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참는 것과 준비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반격을 준비하는 전략가였죠. 그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그해 여름에 왔습니다. 가영이 저를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어요. 치매 검사를 받게 하려는 거였죠.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따라갔습니다. 어차피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의사는 예상대로 정상 소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가영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병원 로비에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쳤죠. 어머니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이러다 큰일 난다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수치심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녀의 진짜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저를 금치산자로 만들어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였죠.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내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집사를 불렀습니다. 그에게 계획을 밝혔죠. 이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겠다고요.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죠. 그 앨범을 들여다보며 결심을 굳혔어요. 이 모든 걸 지켜내겠다고요. 가영이 원하는 대로 제가 치매에 걸린 척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 집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내 소원대로 치매에 걸려주마. 그리고 내 모든 악행을 낱낱이 기록하겠다고요.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각오를 읽은 거죠. 다음 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모르는 척하고 같은 말을 반복했죠. 가영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제 증상을 주변에 떠벌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냈죠. 관리를 자기에게 맡기라고, 어머니는 이제 쉬셔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그녀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있었죠. 김 집사는 집안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액자 속, 시계 안, 화분 사이, 눈에 띄지 않는 곳이면 어디든지요. 남편의 병상 옆 인형 눈에도 렌즈를 숨겼어요. 이 집 전체가 거대한 눈이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작업은 위험했습니다. 어느 날 거실의 궤종시계에 카메라를 설치하던 중 가영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며 침에 발작 연기를 했죠. 김 집사가 구급차를 부르는 척 소란을 피웠고 가영은 당황하며 물러났습니다. 그날의 아슬아슬함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 발만 늦었어도 모든 게 들통났을 거예요. 하지만 위기를 넘기고 나니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계획은 성공할 거라고요. 복수는 가장 익숙한 공간의 눈을 통해 시작되는 법이죠. 며칠 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집안 곳곳에 카메라가 가영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 행동했죠.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증거가 쌓이길 기다리며요. 카메라가 작동을 시작한 후 놀라운 장면들이 기록됐습니다. 가영은 제가 없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제 방을 뒤지고 귀중품을 훔치고 심지어 남편의 병실에서 재산 서류를 몰래 복사했죠. 모든 게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김 집사는 매일 저녁 영상들을 정리해서 보여줬습니다.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열도 느꼈죠. 이제 곧 그녀의 가면이 벗겨질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가영의 행동은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 서재 금고를 다시 시도했어요. 이번엔 전문가를 불러 여는 방법을 물어봤죠. 카메라가 그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 무렵 위기가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가영이 집안 청소를 핑계로 구석구석을 점검하기 시작한 거예요. 카메라들이 발각될 위험이 컸죠. 김 집사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했어요. 이미 충분한 증거가 모였으니까요. 그녀가 거실을 정리하던 중 액자 하나를 떼어냈습니다. 그 뒤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죠. 하지만 다행히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액자를 다시 걸고 지나갔어요. 그 순간의 안도감이란요. 저는 그날 밤 김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하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영을 무너뜨릴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어요.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가영이 가족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재산 상속과 성년 후견인 지정에 관한 회의였죠. 그녀는 변호사까지 대동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제 앞에 내밀며 서명을 요구했어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가영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승리를 확신한 표정이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안타까운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저를 불쌍한 노인으로 여기고 있었죠. 바로 그때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가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난주에 제 서재 금고에서 훔쳐간 다이아몬드 목걸이, 내 방 화장대 두 번째 서랍에 아직 잘 있느냐고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죠. 저는 보란 듯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영이 금고를 열고 목걸이를 훔치는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 속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목걸이를 옷 속에 숨겼죠. 모든 사람이 숨죽이며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영은 변명조차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죠. 저는 차갑게 선언했어요. 이 집의 주인은 아직 나라고 내 자리는 없다고요. 그 순간에 카타르시스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참았던 세월이 칼이 되어 그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불쌍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제 것을 지켜낸 강한 여자였죠.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가영의 변호사조차 할 말을 잃었어요. 영상은 명백한 증거였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했던 얼굴에선 피가 싹 가신 채였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또 다른 증거들을 꺼냈죠. 가영이 남편 명의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 내역, 제 물건들을 몰래 처분한 기록, 변호사와 나눈 성년후견인 관련 대화 녹음까지요. 모든 게 그녀의 계획적인 범행을 증명했습니다. 아들 지우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겁니다. 가영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용서는 없다고, 이 집을 당장 떠나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눈물도 이젠 거짓으로만 보였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참았던 세월이 복수로 돌아온 순간이었죠. 김 집사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제가 평생 일군 것들을 지켜낸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말없이 누워 계신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가 함께 일군 이 모든 것을 지켜냈다고요. 남편의 손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가영은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큰 트렁크 하나에 옷까지만 챙겼죠. 그녀가 탐냈던 재산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너무 쉽게 끝난 것 같았어요. 가영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떠올랐죠. 그 눈빛엔 분노와 함께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뭔가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김 집사도 비슷한 느낌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조심하라고 충고했죠. 아직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됐습니다. 가영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그녀의 친정 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꺼낸 이야기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가영은 울먹이며 과거를 폭로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우리 남편 회사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했다고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했죠. 자기의 모든 행동이 아버지의 복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요. 아들 지우는 크게 동요했어요. 자기가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죠.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영의 고백은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어요. 자기가 왜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토해냈죠. 그녀의 친정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아들 지우는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가 가영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말했죠. 저는 황당했습니다. 가영은 증거까지 내밀었습니다. 아버지의 해고 통지서, 당시 신문기사 스크랩, 빚 독촉장들이었어요. 모든 게 그럴듯해 보였죠.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다고 확신했지만 증거들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일이었을까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한순간에 제가 가해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우는 완전히 아내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가영을 다시 집으로 들이자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저더러 사과하라고 요구했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아니면 가영의 치밀한 거짓말일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집사를 급히 불렀습니다. 그에게 과거 회사 기록을 샅샅이 뒤져달라고 부탁했어요. 진실을 밝혀내야 했죠. 그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남편의 옛 동료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지우는 저와 말도 섞지 않았어요. 가영은 다시 집에 머물며 승리자처럼 굴었죠. 저는 객실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그분이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김 집사가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엔 낡은 회계 장부와 서류들이 들려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무언가 중요한 걸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어요. 그가 꺼낸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영의 아버지는 누명을 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습적인 횡령범이었죠. 수년간 공금을 빼돌려 도박빚을 갚았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남편의 처사였습니다. 그분은 가영 아버지를 고소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해고하고 빚까지 일부 갚아줬죠. 기회를 준 겁니다.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영이 모든 걸 왜곡한 거였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녀의 복수는 한낱 신기루였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마지막 남은 온정마저 거뒀습니다. 자비는 여기까지였어요. 가영은 제 선의를 짓밟았고 남편의 명예까지 더럽혔죠. 이제 그녀에게 지옥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김 집사와 함께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가영 아버지의 과거, 횡령 내역, 도박 빚의 규모까지 모든 걸 밝혀냈어요. 당시 회사 동료들의 증언도 확보했죠. 이번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가영을 내쫓는 것으론 부족했어요. 그녀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걸 무너뜨려야 했죠. 거짓 위에 세운 그녀의 정체성을 산산조각 내야 했습니다. 그 무렵 가영은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했죠. 집안을 제 것처럼 휘젓고 다녔어요. 저를 보며 비웃는 듯한 눈빛까지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아들 지훈도 완전히 아내 편이었습니다. 저를 매정한 어머니로 여기고 있었죠. 그의 어리석음이 한심했지만 참았어요. 곧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때 그가 느낄 수치심을 상상하며 견뎠습니다. 김 집사가 마지막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가영 아버지의 도박장 출입 기록, 사채업자들의 증언, 횡령한 돈의 흐름까지요. 완벽한 케이스였어요. 이제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기회는 곧 왔습니다. 가영 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온 거예요. 그녀의 친정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했죠. 저는 그날을 택했습니다. 가장 아픈 곳에서 진실을 밝히기로요. 잔인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제사 전날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낡은 회계장부, 증언서, 사진 자료들을 파일에 담았죠.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흥분 때문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선한 사람이 한번 돌아서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고요.
가영은 곧 알게 될 겁니다. 저를 적으로 만든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요. 제사 당일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김 집사가 운전을 했어요. 차 안에서 저는 말이 없었죠. 머릿속으론 수백 가지 시나리오가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낼지, 어떤 순서로 증거를 보여줄지요. 가영의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모두 놀랐어요.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죠. 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느낀 거예요. 저는 조용히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가영을 바라봤죠. 이제 시작이라고, 진실의 시간이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모든 걸 끝낼 순간이 온 거예요. 제사상 앞에 모인 사람들이 저를 주시했습니다. 가영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낡은 회계 장부를 꺼냈죠. 먼지 묻은 표지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줬습니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진실을 밝히러 왔다고요. 가영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겠다고 말했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죠. 가영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저는 회계 장부를 펼쳤습니다. 수십 년 전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가영 아버지의 횡령 내역, 빼돌린 공금의 규모, 모든 게 적혀 있었죠. 숫자들이 냉정하게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부인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다음 증거를 꺼냈습니다. 도박장 출입 기록, 사채업자들의 증언서였어요. 가영 아버지가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는 증거들이었죠. 친척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충격과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들이었어요. 가영의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죠.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남편의 진짜 모습을요. 저는 마지막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가영 아버지를 고소하지 않고 조용히 해고했다는 서류였어요. 심지어 빚까지 일부 갚아줬다는 기록도 있었죠. 자비를 베푼 겁니다. 당시 회사 동료의 증언서도 읽어줬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고심했는지, 가영 가족을 배려했는지가 적혀 있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가영이 믿어왔던 건 거짓이었습니다. 가영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평생 믿어온 아버지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그녀의 복수도 의미를 잃었죠.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이 한번 돌아서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알겠냐고요. 당신이 짓밟은 건 선이었다고, 그 대가를 치르라고 선언했습니다. 친척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실 앞에선 누구도 가영을 변호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저지른 일들, 남편의 명예를 더럽힌 거짓말들이 모두 드러났죠. 아들 지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표정이었죠. 엄마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저는 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끝이라고, 내가 원했던 복수도 정체성도 모두 거짓이었다고요.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영도 함께 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생기를 잃은 얼굴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명분마저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그녀 앞에 내려놨습니다. 자비로운 축출이었어요.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대신 이 집을 떠나라고 말했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선언했습니다. 가영은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힘도 남지 않았겠죠. 그녀는 빈손으로 왔듯
빈손으로 떠나야 했어요. 탐냈던 재산도 얻으려던 명예도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든 채 터벅터벅 걸어가더군요. 돌이켜보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자업자득이었죠. 선의를 짓밟은 대가였습니다. 아들 지우는 제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용서를 빌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엄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뉘우쳤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용서는 교훈이 되지 못해요. 대신 그룹의 모든 직책을 박탈했죠. 아버지의 병수발을 직접 들게 했습니다. 매일 자기 잘못을 마주하며 속죄하라고 명령했어요.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죠. 그는 매일 남편의 병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묵묵히 간호하며 참회했습니다. 김 집사는 모든 게 끝났다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허전했어요.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죠. 가족이 산산조각 난 기분이었습니다. 승리가 이렇게 공허할 줄은 몰랐어요. 며칠 뒤 가영으로부터 짧은 편지가 왔습니다. 사과의 글이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따뜻함은 없었어요. 적막함만 남았죠. 저는 매일 남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느 날 남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했어요. 의사는 회복의 신호일 수 있다고 했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결국 진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지키는 자의 편이었어요. 제가 싸우지 않았다면 모든 걸 잃었을 겁니다. 그 깨달음이 쓰라렸죠.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승리는 공허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편할 정도였죠.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후에 적막함이었습니다. 아들 지우는 여전히 죄인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눈빛엔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그는 매일 아버지를 간호하며 지냈죠. 어쩌면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어요. 의사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했죠. 제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거실에 앉아 텅 빈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가영이 쓰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 빈자리가 많은 걸 상징했죠. 잃어버린 시간, 깨진 신뢰, 돌아오지 않을 평화를요. 김 집사는 가끔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위로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죠.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밤마다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참았던 선함이 복수로 돌아왔지만 그 대가는 컸어요. 가족의 평화, 따뜻했던 시간들, 모든 게 사라졌죠. 이게 과연 승리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완벽한 승리란 없다는 걸요. 무언가를 지키면 무언가를 잃게 마련이죠. 저는 재산을 지켰지만 가족의 화목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단어들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쥐며 고맙다고 했죠. 모든 걸 지켜줘서 고맙다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남편과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결국 남는 건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그 깨달음이 늦었지만 의미가 있었죠.
지훈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간호하며 성숙해졌어요. 어쩌면 이 시련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집안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진 않지만 나름의 평화가 있었어요. 상처는 남았지만 시간이 치유해 줄 거라 믿었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빛이었어요. 저는 나지막이 움츠렸습니다. 참았던 서남이 결국 이렇게 돌아왔다고요. 아프지만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말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을까요? 좀 더 대화하고 이해하려 했다면 달라졌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 되뇌곤 했죠. 김 집사가 마지막으로 찾아온 날이 기억납니다. 그는 이제 정말 은퇴하겠다고 말했어요.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히 여생을 보내겠다고 했죠.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테니까요. 혼자 남은 저는 매일 똑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을 돌보고 지훈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저녁엔 홀로 차를 마셨어요.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나름의 위안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가영으로부터였어요. 봉투를 열지 않고 한참을 바라봤죠. 뭐라고 적혀 있을까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결국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짧은 글이었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있다는 내용,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 그리고 언젠가 용서받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요. 편지를 접어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이 필요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고통 속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가영도, 지훈도, 그리고 저도 변했습니다. 창밖으로 계절이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낙엽이 지고 첫눈이 내렸어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죠. 저도 함께 흘러가야 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완벽한 결말은 없다는 걸요. 다만 최선을 다했고 스스로를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저는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과연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다른 길은 없었을까요? 답은 모르겠어요. 다만 그때 그 순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기는 결국 스스로를 삼킨다는 걸 배웠습니다. 가영의 거짓된 복수는 그녀 자신을 파괴했어요. 진실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럼에도 빛을 되찾게 해주죠. 저는 그 빛을 다시 찾았습니다. 남편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겠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해요. 그가 제 손을 잡을 때마다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아들 지훈도 변했습니다. 어리석었던 그가 조금씩 성숙해지고 있어요. 아버지를 돌보며 책임감을 배우고 있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희망은 보입니다. 제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갈 시간이에요. 쉽진 않겠지만 해낼 겁니다. 그동안 해온 것처럼요. 돌이켜보면 참았던 서남이 복수로 돌아온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가 기쁨보다는 슬픔을 남겼어요. 승리했지만 공허한 기분이죠. 어쩌면 그게 인생인가 봅니다. 앞으로 저는 남은 시간을 남편과 보낼 겁니다. 재산도 명예도 결국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빛이 거실을 채우고 있어요.
저는 그 빗속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평화롭진 않지만 나름의 위안이 있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답은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남았습니다. 참았던 서남이 결국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프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상처를 안고서라도요.